안녕하세요. 강경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에 대해서 시험 출제 요소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짚어서 강의를 들으셨고요. 오늘 시간서부터는 여러분들 그 언어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그 언어 생활을 하는 데에도 필요한 기본적인 그러한 그 개념들이 있겠죠. 그것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국어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준비 다 되셨죠, 여러분? 자, 먼저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그 특징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자, 언어에 대한 이해. 자, 지구상에는 이만큼의 많은 그런 언어들이 존재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언어에 대한 연구 영역에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다는 이야기죠. 예, 쭉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밑줄 글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어를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언어 자체를 위한 연구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밑줄입니다. 언어학은 다른 학문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며 다른 학문의 발전에도 기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철학이라든가 심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쓰인 부분이고요. 언어학은 세 번째, 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이고 순수과학이다. 순수과학에다가 여러분들 별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연구는 순수 과학으로서의 연구이고 이 연구는 다른 학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었었죠.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언어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자, 역시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언어가 없으면 생존은 하겠지만 언어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죠, 여러분. 생존은 합니다, 생존은. 그러나 사회생활은 불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언어와 우리의 생활과의 관계가 깊어 언어 연구의 필요성은 크다. 물론 이렇게 생존은 하겠지만 생활이 불편해지니까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게 언어이고 따라서 생활과 관련이 있는 언어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필요성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문장입니다. 두 번째.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넘어가고요. 네 번째. 그거는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어서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섯 번째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면 언어는 생활의 기본 수단이고 다른 분야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언어학. 그러면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은 어떤 것인지 언어학에 대한 정의, 순수 과학으로서의 언어학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 학문의 대상인 언어는 다시 한번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해주는 기준의 하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것의 사용은 다른 기준에 비해서 인간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만이 아주 체계화된 것으로서의 의사 전달 수단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으로서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습득 이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별표를 쳐주셔야 됩니다. 자, 어린이의 언어 습득 이론과 연관지어서 기억의 이론이 있고요. 니은의 이론이 있죠. 자, 이거 둘 다 별표를 하고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이론이라고 하는지 이런 것을 보셔야지 됩니다. 경험주의적 이론은 다른 말로 하면 행동주의적 이론이라고도 하면서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선천적인 능력에 의한 게 아니라 자, 중요한 말 경험, 동그라미, 훈련, 동그라미, 이루어지는 후천적,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는 건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경험도 하고 그런 행동도 하고 그러면서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이론이었었고요. 그에 반하는 이론이 합리주의적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의 언어 습득은 전적으로 타고난 선천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타고난의 여러분들 동그라미 특수한 언어 학습 능력과 일반 언어 구조에 대한 추상적인
선엄의 동그라미입니다. 선엄이라는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갖고 있는 이런 의미예요. 예, 경험 이전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선천적 이런 의미와도 통하는 단어죠.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론 꼭 별표 쳐놓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밑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언어 습득 이론에 있어서 합리주의적 입장의 타당성을 보이는 근거.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가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합리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걔도 훈련을 시키면, 훈련이 중요하면, 걔도 훈련을 시키면 언어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이 아니라 합리, 경험이 아닌 선천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만이.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언어 습득의 균일성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피부색이 어떤 색깔이든지 관계없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든지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 어린이는 언어 습득을 하게 되죠. 이것도 선천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언어의 완전한 통달성이에요. 그래서 경험치가 그 경험의 내용이 부족하던 많던 적던 관계치 않고 완전하게 언어를 통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네 번째의 내용에 가면 정말 언어라고 하는 건 어른들이 새로운 언어를 접해서 배울 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정말 잘 습득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어린이들이 짧은 시일 안에 언어를 습득한다. 이러한 것 등이라든가 그 밑에 무한한 처음 들어보는 언어도 구사해 낼 줄 안다든가 이러한 것 등이 모두 이 합리주의적 이론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약간 이해가 필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잘 요령껏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항목에 제시되어 있죠. 언어와 문화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이 다 일치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밀접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관계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설명이 지금 설명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번 항목으로 내려갑니다. 7번 항목으로 내려가면서 7번에 역시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와 사고는 굉장히 밀접하죠. 얼마만큼의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사고 능력 이런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사고에 따라서 언어가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 이러한 관계도 있죠. 그래서 아주 상호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시 여기에서도 언어와 사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다. 우리가 말을 모른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인식하거나 사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긴장하셔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훈민정음의 제작 목적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자, 시험의 요소는 훈민정음에 만든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민정음의 제작 목적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훈민정음은 세종이 나라의 글이 중국과 달라서 서로 통하지 않고 그래서 어린 백성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까닭으로 새로 28개의 글자를 만든다. 28개 숫자 기억해 주시고요.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목적. 밑줄 그어줄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이게 바로 창제의 기본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한자를 좀 적어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써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보면 이 목적을 이야기하는 선택지 내용에 이런 구절이 또는 보기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밑줄 그어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람들마다 쉽게 익혀서 날마다 사용함에 편리하게 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 구절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이한 글자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습입니다. 쉽게 익혀서 편리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런 쉽게 익힌다, 편리하다 요런 글자들이 보이면 이거는 훈민정음 창제의 기본 목적으로서 그 문자 생활에 백성들이, 민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이런 목적으로 한글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에 모든 그런 문헌들이 한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괄호 한번 봐주겠습니까, 여러분? 창제 목적과 관련하여 이런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모두 한글로만 쓴 건 아니다. 한자와 함께 병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28개의 자모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은 물론 기본적인 건 이거였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한글을 사용해서 쓴 문헌들에 이런 문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그런 작품도 있었고요.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월인석보 이런 게 쭉 있죠, 여러분. 자, 근데 물론 그 책마다의 약간씩의 특징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특징을 최근에 그런 어떤 문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고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5번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이 부분부터 주의를 해주세요. 한편 훈민정음 본문에서도 정음과 한자의 동시 사용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자, 한글을 만들었지만 한글을 한자와 함께 병행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6번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훈민정음 창제 작곡과 병행이 되었던 한자음 정리. 밑줄 그어주세요. 한자음 정리. 이것도 나오면 병행이라는 그러한 내용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7번째 역시 한자음 개신. 이런 말이 나오죠. 한자음과 연관지어서 훈민정음 창제와 연결시켜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한자음 병행이라고 하는 그것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8번째, 훈민정음 제작에 임해서 세종이 민족의 문자 생활을 위해서 의식하고 의도한 것은 일반 백성과 지식층의 문자 생활을 고려한. 그래서 이거는 기본 목적이었었고요. 자, 그 밑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훈민정음 서문을 검토한 창제의 의의를 보면 문자 생활에 참여를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같은 내용이 물론 반복이죠, 여러분. 자, 근데 그 밑에 한번 가보세요. 용비어천가, 월인석보,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두시연의 자, 그 다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자의 초항이라는 말이 나오죠. 합자의 초항에서는 국한문 혼용, 그러니까 한글과 한자를 병행해서 훈민정음, 한글을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이 합자의 초항이라는 그런 부분에 실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훈민정음의 기본적인 창제의 목적은 백성들에게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익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글로만 문서를 작성하거나 글을 쓰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계속 한자는 병행이 됩니다.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에 바로 뭐가 있느냐?
첫째, 뭐가 있었다고요? 한자음 정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한자음 정리. 자, 그 다음에 한자와 한글을 같이 병행해서 썼던 이러한 책들, 원인석보라든가 석부상절이라든가 이러한 책들에 보면 한자와 한글을 함께 병행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그 합자해라고 하는 것은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그 훈민정음 글자를 어떻게 쓸 것인가 설명한 책의 이름도 훈민정음이거든요. 그 훈민정음의 합자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가면 이런 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병행해서 기록하라는 그런 설명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한자음 정리, 이런 문서들, 책자들, 그 다음 합자해의 초항 부분, 합자해 이거 나오면 뭐라고 기억하시라고요? 한글과 한자를 병행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창제의 목적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한글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유래, 한글 명칭. 자, 한글이라는 명칭이 어디에서 왔느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설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쭉. 자, 그것을 모두 다 잘 정리한 항목은 7번째 항목. 그러니까 여기다가 별표를 쳐놓고 기억을 합시다. 기억이죠. 한글의 의미는, 자, 한글의 한은 어떤 한자이냐. 그래서 크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한자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한테 함정으로 이런 한나라 한자를 써서 대한민국의 한자와 구별지어서 함정 보기를 넣기도 합니다. 이거는 한글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글자이지요. 그래서 한글의 명칭의 한이라는 그 의미는 크다, 한나라, 대한민국, 또한 그 사만 이런 데에서 따온 그 한자를 써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한의 의미를 좀 더 찾아보면 이 뒤에 부가적인 의미로 바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한계의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부가적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지어진 곳, 자, 잘 기억하세요. 지어진 거예요. 지어진 것. 지어진 것은 10년. 조선 광문해고요. 공식적으로 사용입니다. 사용은 1913년 아이들 보이라는 책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어진 건 10년, 13년에 공식적으로 사용, 한글의 의미는 크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한자, 여기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요. 두 번째, 한글 명칭이 한글이라는 것이 사용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쭉 설명을 내려가다 보면 세모의 까만 그 화살표로 설명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말과 글 명칭의 사용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보면 먼저 우리말을 국어나 국문이라고도 그 명칭을 지칭을 했었고요. 물론 세종대왕께서 이 글자를 만드셔서 처음 붙인 이름은 훈민정음입니다. 근데 그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이 중간에 다른 명칭으로 바뀌기도 하죠. 그 양반들이 그 한글은 여자들이나 배우는 글이라 그래서 뭐 암클이라든가 뭐 이런 명칭으로도 불리기도 했지만 이 그 한글이라는 바로 그 명칭이 나오기 전에 어떤 명칭으로 쓰였는지 그 계보를 이야기하는 건데 국어 국문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국어 국문이라고 쓰지 않고 일제의 그런 그 치하의 세월로 들어가면서는 조선어, 조선언문 이렇게도 바뀌고요. 또는 소리갈 말모이 이런 말로도 바뀌고요. 한말 배달글 이렇게 바뀌다가 결국은 한글이라는 명칭으로 정착이 되었다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국문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의도는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한글을 만드신 그 한글이라는 명칭을 지정한 그런 분은 주시경 선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내용에서 표준어의 내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표준어의 내용. 자, 표준어의 내용의 첫 번째 항목. 별표 쳐놓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교양, 현대
서울. 요거 빈칸 넣고 주관식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표준어의 기능. 모두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또는 주관식으로 세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쓰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통일의 기능, 우월의 기능, 준거의 기능 나옵니다. 자, 그러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공통된 의사소통 수단이고요. 자, 세 번째 항목에 일체감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방마다의 사투리를 쓰면 그 지방의 사투리에 친근감을 보이는 사람은 친근감을 보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반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체감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내용과 연관지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월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준어를 사용하면 좀 교육을 받은 듯한 식자층의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성들이라든가 하류층의 사람들은 이 표준어를 사용하는 걸 몹시 지향한다는 그런 설명이 뒷부분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우월의 기능, 여성, 하류층 이런 거 나오면 식자층 이런 말 나오면 식자층이라고 하면 지식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 나오면 우월의 기능과 연관시켜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준거의 기능입니다. 준거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된다. 어떤 질서를 잡아주는데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준법 정신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표준어의 기능을 물어보면 이거는 준거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맞춤법이라든가 표준 발음에 대한 문제도 나와요. 근데 그게 정말 많은 범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 정도 여러분한테 그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어의 세부 내용 연구 중에 강낭콩 사글세 보입니까 여러분? 강낭콩 사글세 이걸 표준으로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밑에 계속 예입니다. 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래서 일의 단위에서는 시옷이 나오죠, 여러분. 물론 돌에서는 시옷 없고요. 10단위로 들어가면서 12째, 13째입니다. 시옷이 없는 형태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계속 넘어가면 모음에 있어서도 깡충, 깡충, 막둥이, 쌍둥이, 깡충, 깡충은 기억을 해주셔야 될 단어. 그 다음에 사돈, 부조, 사촌, 삼촌 이런 것들은 사돈, 부주, 삼촌이 아니라 사돈, 부조, 삼촌이라고 표기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미장이, 옹기장이 그래서 장이가 붙을 때에는 직업과 연관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멋쟁이, 소금쟁이 벌레 이름이죠. 담쟁이, 덩굴할 때 이런 것 등은 쟁이의 형태로 온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지랑이도 함께 써주실까요, 여러분? 아지랑이가 기본 형태입니다, 여러분. 냄비, 냄비는 냄비라고 쓰셔야지 되겠죠? 남비 아닙니다. 자, 그 밑에 복수 표준어가 있죠? 복수 표준어에 해당하는 거 한번 훑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밑에 단수 표준어에도 불그락, 푸르락, 손목시계, 안절부절, 못하다, 부정적인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죠. 주책이다.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밑에 표준 발음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역시 예시들을 외우세요, 여러분. 자, 가저 같은 경우에 단모음으로 저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가저 이렇게 발음하라고 되어 있죠. 찌어를 줄여서 쪄 이것도 쪄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쪄 다쳐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그 밑에 뭐가 이 아이가 나와 있는가 하면 예레 이외에 예라는 모음이 쓰이는 경우는 발음을 예리에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그냥 에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집 이렇게도 물론 발음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계집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음과 연관된 예는 에로도 발음이 가능합니다. 예, 레를 제외해 놓고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어떤 예가 나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의라고 하는 발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의를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느냐? 자음과 결합이 된 의라고 하는 것은 이로 발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예를 보시면 닐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음을 어렵게 하지 말고 닐리리. 왜요? 니은이라는 자음과 의라는 모음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닝큼 아니고 니은이라는 자음과 의가 결합되었으니까 닝큼, 무니, 띄어쓰기 이런 게 나와 있죠. 이거는 모두 의라는 모음이 자음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였었고요. 자, 다만 네 번째 항목을 가면 첫 음절 이외의 의예요. 자음과 결합한 형태가 아니라 단독 형태, 의가 나왔는데 이때는 어느 때라고요? 첫 음절이 아닌 두 번째 음절에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이때는 이로 또는 조 사이의 의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예 나와 있죠, 여러분? 주의의 의를 보면 이거는 자음과 결합이 아니라 두 번째 음절이기 때문에 첫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도 괜찮지만 주의 이것도 괜찮고요. 쭉 넘어가서 우리 의를 보면 이때 쓰인 의는 조사의 의죠. 조사인 경우는 에로도 발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하게는 의가 3번 나오는 그러한 표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의 이번 행동은 어떤 과정의 중요한 의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의의. 자, 이거 어떻게 발음을 해줘야지 된다고요? 자, 이거는 첫 음절이니까 의로 발음을 해야지 되겠죠. 두 번째 있는 음절이니까 뭐로 발음해도 가능하다고요? 이로 발음해도 되겠죠? 세 번째 있는 의는 조사이죠. 그래서 이것을 발음할 때는 의에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언어 예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언어 예절에서 경어법과 연관지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어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주체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자, 주체를 높인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말을 하는 사람은 화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문장을 이야기할 때 그 문장 속에 주체라고 하는 건 문장 서술어의 주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서술어의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지 되는데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자, 이것을 높이기 위해 보통은 시를 사용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여러분들 기록을 해 놓으시고요. 할머니께서 또는 선생님께서 주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친구나 동생이 책을 읽을 때에는 읽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이나 높여야 될 대상이 나오면 읽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어, 서술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를 사용한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시를 집어넣지만 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어휘. 자, 예를 들면 주무시다, 계시다, 편찮으시다, 편찮다 같은 경우에는 아랫사람이 아플 때 편찮다라는 말은 쓰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어휘를 사용해서 대상을 높이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2가지 정도를 더 아셔야지 돼요. 압존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압존법은 이 주체가
청자보다 낮을 때, 다시 얘기해서 말을 듣는 사람, 청자가 더 높은 사람일 때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물론 이때 진지 잡수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잡수시는 건 이거는 할아버지의 그 주체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서 아버지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버지는 내가 높여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가야지 되는데 여기서는 그 시를 집어넣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그 이유는 할아버지가 청자죠. 이 청자가 주체보다 높고 따라서 이때 아버지가 말씀하신 여기에 연결되는 서술어에서는 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압존법이라는 것으로서 주체 높임의 제한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간접 높임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생님 말씀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있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의 주어는 직접적으로는 말씀이죠. 말씀이 있다. 말이 있다. 그래서 있다라는 서술어에 직접 연결되는 주어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높일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높였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있으시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높이고 있거든요. 자, 이때 직접 어휘인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 높임에서 제한으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청자의 관계를 생각해서 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경우, 그 다음에 간접 높임이라 그래서 이 간접 높임에서는 직접적인 어휘는 사용하지 않고 시만 집어넣어서 어떤 대상을 높임으로써 그 대상을 간접적으로 할머니나 선생님이나 이런 것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 주체 높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들 쭉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상대 높임법이라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이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대 높임의 상대는 말 듣는 사람, 청자를 이야기합니다. 주체 높임은 시를 사용하거나 또는 특별한 어휘들을 사용해서 높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상대 높임의 경우는 종결 어미, 이걸 가지고 실현을 하는데요. 이 종결 어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격식체가 있고요. 비격식체가 있어요. 자, 비격식체와 격식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투인지 비격식체 친근한 사이에서 사적인 그런 자리에서 사용하는 높임법인지 이걸 이야기하죠. 격식체에는 모두 4가지가 있고요. 비격식체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외워두시면 좋겠죠. 비격식체에는 해체와 해요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해요체라고 하는 그 말뜻은 해라는 형식의 종결 어미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먹어, 읽어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또 해요체라고 하는 건 먹어요, 읽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 듣는 사람을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높임법을 상대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격식체, 비격식체가 있었다. 비격식체에는 이런 형태가 있었다.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객체 경어법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높임의
해당이 되는 건데요. 객체 높임은 서술어의 주어가 아니라 서술어의 대상, 서술어의 대상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서술어의 대상은 보통 을룰이 붙거나 깨가 붙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상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한 어휘, 동사, 어휘를 사용합니다. 어떤 어휘가 있는지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들이다, 여쭙다, 모시다, 뵙다. 자, 이런 단어죠. 왜 이게 객체 높임에 해당이 되는 단어인지 한번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동생에게 빵을 주었다. 이 문장이 동생이 아니라 할머니께 이렇게 되면 빵을 드렸다로 바뀌죠, 여러분. 그래서 동생에게 할머니께 서술어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서술어 자체가 주었다에서 드렸다로 바뀌면서 이런 특수 동사를 사용해서 서술어의 대상을 높이는 방법을 객체 높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 좀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좀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또는 아침 인사 또는 전화를 받을 때 소개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지 인사말들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한 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고 물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틀리면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있는 예시들을 한번 보시고요. 특히 문제 요소는 뭐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만났는데 좋은 아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영어2의 문장이기 때문에 좋은 인사말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대표적인 인사말들의 표현들을 보고 또 특히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인사 예절을 표현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까지 대비를 하면서 지금 이 언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시간으로 언어 내용을 모두 이야기하느라고 조금 그 길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이 객체 높임, 주체 높임, 또 상대 높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복습도 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러면서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 좀 그런 복습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한문학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죠, 여러분.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